저녁을 한 달 남기고 나는 부대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야, 윤일병, 오늘 아침 메뉴는 뭔가? 이병 윤재민, 금일 조식 메뉴를 보고하겠습니다. 제육볶음과 시래기 된장국, 그리고 달걀찜이 있었습니다. 막내야, 식사하고 돌아올 때 내무실에 있던 믹스커피 2봉지 좀 챙겨다 주도록 해라. 내가 한창 신병으로 구르던 시절에는 밥을 거른다는 건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말년병장의 자리에 오르니 반찬을 흘끗 보고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식사를 거르는 일이 다반사였다. 어이, 호진이, 또 밥을 굶게? 어제 저녁도 거르더니 그렇게 굶다가 쓰러지는 수가 있어. 같이 가서 좀 먹자니까. 걱정 마라. 내 밥은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 야, 이 자식아. 내가 이등병이었을 때는 말년 병장한테는 반말은커녕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어. 우리 때는 말년 병장 신발 끈까지 묶어줬다. 아, 옛날 이야기 좀 그만해. 나중에 다 끝나고 실컷 듣고 싶으니까. 야, 호진. 이따 오후 일과 끝나면 풋살 시합 있는 거 알지? 절대 빠지면 안 된다. 너 없으면 우리 내무실 찐다고. 알았어. 이 몸이 출전하면 골대를 흔들어 줄 테니 내 냉동 4개가 걸려 있으니 죽어도 출전해야 한다. 빠지면 냉동 실행이다. 걱정 마라. 이 몸이 친히 나가서 옆 내무실 녀석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주마. 그렇게 아침 식사를 거르고 나는 내무실에 홀로 남아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죽였다. 말년 병장이 되니 국방부 시계는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듯 느리게 흘렀고 하루라는 시간은 지루하게 늘어져 있었다. 하품을 크게 하며 빈둥거리는데 방송 스피커가 울렸다. 병장 윤호진, 행정반으로 와서 전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반 전화는 주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오는 전화였는데 말년인 나에게 전화가 올 때가 있었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빠르게 행정반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느낌이 이상했다. 뛸 때마다 심장이 쿵쿵거렸고 불안이 가슴을 옥죄어오는 것 같았다. 이윽고 행정반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병장 윤호진 전화 받았습니다. 누구십니까? 네? 뭐라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마치 커다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눈앞이 번쩍하면서 세상이 뿌옇게 흐려졌다. 정신을 놓은 채 휘청거리다. 결국 주저앉아 바닥에 털썩 넘어졌다. 윤호진 병장님, 괜찮으십니까? 나 지금 당장 휴가를 나가야 해. 중대장님, 어디 계십니까? 고개를 들자 중대장님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고 나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내뱉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전화였길래 이처럼 모든 피가 빠져나간 듯 주저앉아 버린 걸까? 그 진실이 궁금하다면 부디 나의 지난 시절 이야기부터 천천히 따라와 주길 바란다. 시간의 강을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다. 나에게 부모님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 바로 어머니였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내가 이 세상에 오기도 전에 어느 먼 곳으로 사라졌다는 이야기만 희미하게 들려왔다. 어머니, 이제 저도 중학생이 됐는데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없어요? 어떤 분이었는지, 살아계신지 그 정도는 말해줄 수 있잖아요? 네 아버지라. 그래, 알겠다. 듣고 싶으면 해주마. 꼭 들어야만 하겠니? 네, 궁금해요 어머니.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이라도 알려주세요. 네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어. 하지만 네가 뱃속에 있던 그때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단다. 우리 둘은 혼인도 하지 않은 사이였어. 그냥 너를 가진 채 나 혼자 남겨진 거였지. 그럼 어머니는 미혼모였던 거군요? 그래, 미혼모였어. 부끄럽고 두려워서 그 사실을 너한테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단다. 미안하다, 호진아. 어머니는 입술을 꾹 다문 채 한참 동안 떨리는 손끝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렴풋이나마 아버지라는 사람의 실루엣은 짐작할 수 있었고 어머니의 굳게 담은 입술은
그 남자가 남긴 상처의 깊이를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다.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하시며 나를 키우셨다. 낮에는 눈부신 햇살을, 밤에는 쓸쓸한 가로등을 벗삼아 교대 근무에 시달리며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셨다. 늘 억지로 웃으려 애쓰던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듯 다짐했다. 어른이 되면 반드시 이 손으로 어머니의 고단한 삶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흙먼지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풀잎처럼 그렇게 어린 마음에 희미한 불꽃 하나를 지핀 채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어머니가 좋은 사람을 만나 편안해지셨으면 하는 바람은 늘 내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여유도 그런 마음도 없다며 늘 고개를 저으셨다. 어머니, 이제 저도 고등학생이 됐잖아요. 이만큼 컸는데 재혼할 생각 없으세요?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좋잖아요? 재혼은 무슨, 네가 다 컸다니 웃기고 있네. 내 눈에는 아직도 이만한 애기야. 그리고 말이다. 나는 남자 따위에는 관심 끈 지 오래야. 그래도 어머니도 이제는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깨 기댈 수 있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됐거든? 우리 호진이 하나면 나는 세상 무서울 게 없다. 다른 건 필요 없어? 됐어. 내가 조심스레 건네도 어머니는 나 하나로 족하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골목 모퉁이를 돌았는데 번쩍이는 검정 세단 한 대가 우리 집 앞에 멈춰서 있었다. 조수석 문이 열리자 익숙한 어머니의 모습이 화사한 미소를 머금은 채 천천히 내렸다. 눈에 익은 듯한 주름진 손길로 가방끈을 고쳐주고 두리번거리며 나를 찾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오늘따라 더 부드럽게 느껴졌다. 운전석에서는 깔끔하게 다려진 군복을 입은 남자가 내렸다. 그는 짧게 손을 들어 인사하더니 다시 운전석에 올라 차를 몰고 부드럽게 사라졌다. 나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황급히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어머니, 저 사람 누구예요? 설마 남자친구 생기신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저 다 봤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무슨 소리야 얘. 그냥 아는 분이야. 공장 끝나고 집까지 태워다 주신 거라고. 진짜야.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오버 좀 하지 마라. 아닌데? 어머니 얼굴 완전 활짝 폈던데? 저 진짜 다 봤어요. 그냥 아는 사이라고 하기엔 너무 환하게 웃으셨어요. 직업군인이랑 사귀는 거 맞죠? 딱 봐도 느낌 왔던데. 어머니는 작은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끄덕이기는커녕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정말 답답하다. 우리 호진이. 몇 번을 말해. 아니라니까. 그냥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 괜히 혼자서 소설 쓰지 마라. 자, 얼른 집에 들어가자. 엄마가 간식 해줄게. 간식이고 뭐고. 어머니, 저 지금 엄청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간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봐요. 진짜 아니에요? 나는 억울할 만큼 끈질기게 캐물었지만 어머니는 그 특유의 능청스러운 웃음 한 번 짓고는 딱 잘라버렸다.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끝. 더 이상 묻지 마. 알겠어. 그 말에 나는 입을 삐죽 내밀고 따라갔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며칠 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익숙한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 또다시 그 검은 세단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쇼핑백 끈 사이로 고급스러운 옷감이 살짝 보였다. 어머니, 또 그분 차잖아요? 그리고 손에 든 건 또 뭐예요? 쇼핑백이 왜 이렇게 커요? 어머니는 황급히 쇼핑백을 옆구리에 끼더니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다. 아, 이거 그냥 옷이야. 아는 분이 어디서 얻었다면서 나한테 어울릴 것 같다고 줬어. 별거 아니야. 신경 쓸 필요 없어. 어머니, 그 정도면 엄청 신경 쓰는 거예요. 그냥 아는 사이면 이런 거 안 준다고요. 어머니 저를 너무 순진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정도 눈치도 없는 줄 아세요? 솔직히 말해봐요. 진짜 아니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쇼핑백 끈을 괜히 매만지며 말을 흐렸다.
호진아, 진짜야. 엄마 그런 거 없어. 애인 같은 거 생각도 안 해. 그냥 좋은 분일 뿐이야. 그냥 좋은 분. 그렇게 말끝을 흐리더니 어머니는 고개를 살짝 돌렸다. 그 순간 나는 보았다. 어머니의 두 뺨이 은은하게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을, 손에 꼭 쥐고 있는 쇼핑백도 무심하게 넘길 수 없는 무게를 품고 있었다. 어머니의 말보다 얼굴과 몸짓이 먼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모르는 척,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 어머니 옆을 말없이 걸었다. 어머니는 쇼핑백을 소중히 품에 안고 나는 그런 어머니 옆에서 작은 걸음으로 발맞춰 걸었다. 어머니가 검은 세단을 타고 집 앞에 도착하는 모습을 몇 번이나 보면서 사실 속으로는 조금씩 안심이 되기 시작했었다. 이제 어머니도 누군가와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는구나 싶었고, 한때 나 하나 키우느라 본인을 돌볼 겨를도 없던 어머니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다.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동네 마트에 들러 음료수 하나를 사려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트 안에서 눈에 익은 남자가 보였다. 군복을 입고 있었고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 반듯한 자세. 어머니의 남자친구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 분위기와 차림새, 그리고 마트 앞에 세워진 검은 세단까지 확실해 보였다.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저기,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만요. 뭐야? 학생, 나 알아? 네, 몇 번 뵌 적 있어요. 저희 어머니랑 사귀시는 분 맞죠? 이 학생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봐, 학생. 헛소리 말고 어서 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왜 그러세요? 제가 모르는 줄 아세요? 마트 앞에 있는 검은 세단 아저씨 차 맞잖아요. 제가 그 차로 우리 어머니 집 앞까지 몇 번이나 태워다 주는 거 봤다고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조용히 말하려 했지만 점점 목소리가 떨렸고 주변이 시끄러워지는 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군인 옆으로 어떤 중년 여성이 다가와 나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여보, 이 학생 누구예요? 무슨 일이야? 몰라. 그냥 이상한 소리 하는 학생이야. 아무 사이도 아니야. 우리 그냥 가자.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여보라고 했어요? 그럼 아저씨 유부남이에요? 설마 어머니랑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군인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이 학생이 미쳤나? 누굴 지금 불륜남으로 만들고 있어? 말 조심해. 제가 다 봤다니까요. 아저씨가 군복 입고 세단 운전해서 우리 집 앞까지 와서 어머니랑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거 봤다고요. 야, 나 군인 아니야. 이 옷은 시장에서 산 거야. 그냥 고무줄 바지라고. 퍼포먼스 같은 거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요? 그럼 저기 세단? 저 차 아저씨 차 아니라고 말해보세요. 그럼 믿을게요. 그건 내 차 맞는데. 그러니까 학생이 뭔가 큰 착각을 한 거야. 이봐, 말 이상하게 하지 마. 내 마누라 지금 나를 아주 죽일 듯이 보고 있잖아. 당신 또 바람 피운 거야? 내가 지난번엔 참았지. 이번엔 절대 안 봐준다고 했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니라고. 진짜 아니라고. 이 학생 누군지도 모르고 그 어머니가 누군지도 몰라. 다 오해라고. 마트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상황을 지켜보러 모여들기 시작했다. 나는 순간 겁이 났다. 군인의 얼굴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무섭고 당황스러웠던 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마트를 빠져나왔다. 집으로 달려와 거실에서 숨을 고르며 어머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오자 나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다. 어머니, 저 그 아저씨 마트에서 만났어요. 오늘 어머니 남자친구 말이에요.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머니 애인, 검은 차로 어머니를 태워다 주던 그 아저씨요. 어머니한테 애인 없다니까
호진아, 그분은 그냥 친구 같은 분이야. 말했잖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다 봤어요. 그 남자 유부남이었어요. 마트에서 마누라랑 같이 있었다고요? 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계속 모른 척한 거예요? 뭐라고? 호진아, 너 지금 어머니가 유부남하고 바람났다고 말하는 거야? 네가 어떻게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의심할 수가 있어? 저도 안 믿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그 아저씨가 진짜 유부남이라는 걸 똑똑히 봤다고요. 직접 봤다고. 어머니는 계속 아닌 척했지만 이제는 숨기지 마세요. 진실을 말해줘야 해요.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날 어머니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부정만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어머니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내가 진실을 알게 된 이후로 어머니는 더 이상 검은 세단을 타고 집에 오지 않았다. 항상 저녁 무렵이면 먼지 묻은 운동화를 신은 채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조심스레 집 앞 골목길을 걸어 들어오셨다. 그렇게 어머니는 그 사람과의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는 듯 조심했고, 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시큰해지면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분노를 삼키고 있었다. 한동안 나는 어머니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아무 일 없던 척 따뜻하게 말을 걸어와도 나는 짧게 대꾸하거나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다 어머니는 해명인지 변명인지 모를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호진아, 제발 어머니 말 좀 믿어줘. 네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가 조만간 그 아저씨 보여줄게. 그냥 조금 아는 분일 뿐이야. 그 이상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그렇게 오해하니까 답답해서 미치겠어. 제가 오해한 건지 진실을 알아버린 건지 그걸 제가 어떻게 몰라요? 어머니, 솔직히 어디서 아무나 사람 구해와서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지금 어머니가 어떤 말을 해도 믿기 힘들어요. 어머니는 씁쓸하게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말을 이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의심할 거니? 호진아, 어머니는 네 앞에서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 세상 누구보다 너를 생각하고 살았어. 그것만은 제발 믿어주라.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선뜻 믿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어머니를 평생 미워할 자신도 없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을 조금씩 들여 다시 어머니와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단, 우리 사이에는 하나의 암묵적인 약속이 생겼다. 그 군인 아저씨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기로. 그 이름도, 그 기억도 우리 대화 속에서는 금기어가 되어버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나쁜 기억은 서서히 흐려졌다. 어머니의 따뜻한 밥 냄새와 잔소리 같은 걱정, 그리고 웃으며 건네는 작은 간식 봉지가 마음속 상처를 조금씩 덮어주었다. 그렇게 나는 어느새 20살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어머니가 잔뜩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호진아, 어머니가 그렇게 대학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왜 거절한 거야? 어머니, 돈 있다. 네가 혹시라도 돈 걱정해서 그랬다면 그런 걱정은 아예 하지 마. 네 대학 등록금 모아놨다. 너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모았어. 대학 하나 못 보내주겠냐? 어머니가? 어머니, 저 대학 갈 머리 없잖아요. 수능 점수 보고도 그런 소리 나와요? 차라리 하늘이랑 땅한테 물어봐요. 저는 어머니 생각해서 대학 포기한 거예요. 공부 못하면서 억지로 시간 끌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미 다 계획 세웠어요. 군대 빨리 다녀와서 기술 배워서 경력 쌓을 거예요. 기술 있으면 어디 가서 굶지는 않잖아요. 어머니는 말없이 내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입술을 앙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눈빛에는 서운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수긍하는 마음이 다 담겨 있었다. 그걸 보니 나도 마음 한쪽이 저릿했지만 내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20살 여름, 나는 군입대를 결심했다. 어머니는 내가 군대에 가는 날 논산훈련소까지 꼭 따라오겠다고 했다. 입대 당일 아침,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새 옷을 꺼내 입고 작은 배낭을 챙겼다. 표정은 밝았지만
손끝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기차에 올라탔는데 논산까지 가는 내내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기차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 수천 마디 말이 흐르고 있었다. 훈련소 스탠드에 앉아 입대를 기다리며 잔뜩 긴장한 채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교관 하나가 무전기로 짧게 지시를 내렸고 마이크를 든 다른 교관이 힘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인사하고 연병장으로 집합하세요. 그 소리에 모든 훈련병 후보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떨리는 다리에 힘주어 일어섰고 어머니 쪽으로 똑바로 걸어갔다. 어머니를 바라보며 생전 처음 해보는 진지한 경례를 했다. 어머니,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멋지게 군 생활하고 씩씩하게 전역해서 꼭 효도하겠습니다. 충성!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우리 아들 호진아, 꼭 건강하게 자라고 와야 해. 알았지? 넌 누구보다 강한 아들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어머니는 늘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꼭 몸 조심하고. 네, 어머니, 저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어머니한테는 네가 전부야. 눈물에 젖은 어머니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다. 나는 이를 악물고 눈물이 쏟아지지 않게 꾹 참았다. 군복을 입기 전에 약해지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포옹 대신 짧은 인사를 나누고 나는 연병장으로 집합했다. 교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줄을 맞춰 이동했고 실내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절차가 시작되었다. 군복과 군화, 속옷, 모자, 기타 군용품을 차례대로 받았다. 신속하게 사이즈를 맞춰받은 뒤 사복은 모두 벗어 상자에 포장하고 그 안에 손편지를 써서 넣으라는 안내가 이어졌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어릴 적 학교 이후로 편지를 써본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펜을 들고 종이 위에 어머니라는 글자를 적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다. 손이 떨렸지만 꾸역꾸역 짧게나마 글을 남겼다. 어머니, 잘 다녀올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는 군복을 입은 진짜 훈련병이 되었다. 훈련소에서의 생활은 힘들었지만 나름 재밌는 순간들도 많았다. 힘든 구보도 뜨거운 햇볕 아래서 받는 훈련도 옆에 있는 동기들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덧 훈련소를 수료하고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다. 첫날 내무반에 들어가자마자 고참들이 다가왔다. 야, 신병, 이름이 뭐냐? 이병 윤호진입니다. 뭐? 호진이? 그래, 미안하다. 내가 귀가 좀 어두워서. 근데, 야, 방금 내라고 했냐? 죄송합니다. 다 죄송합니다. 야, 내 밑으로 전부 엎드려 뻗쳐. 순식간에 내무반 고참들이 우르르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했고 나는 멀뚱멀뚱 서 있다가 황급히 따라 엎드렸다. 순간 뼛속 깊이 깨달았다. 여기는 훈련소가 아니구나. 진짜 군대구나. 이등병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도 조심해야 했고 고참들 눈치 보며 하루하루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래도 꼭 참고 버텼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흘렀다. 국방부 시계는 정말로 멈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길었다. 그러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100일 휴가를 나가게 됐다. 출발 전날 고참들이 특별히 챙겨주었다. 군복에 각을 빳빳하게 잡아주고 군화에다 광을 내주었다. 야, 호진아, 100일 휴가 잘 다녀와라. 4박 5일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4.5초처럼 지나갈 거다. 꿈꿨다 싶으면 복귀할 시간이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맥심 하나 사와라. 예, 알겠습니다. 야, 나도 나는 담배 좀 사다 줘. 디스만 피니까 입이 텁텁하다. 부드러운 양담배로 부탁한다. 돈은 미리 줄게. 예, 알겠습니다. 다들 시킨 것을 마음속에 적어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부대 정문을 빠져나왔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오자 민간 복장이 눈에 확 들어왔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이 그제야 다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을 때 어머니가 허둥지둥 문을 열었다. 그리고 마주본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짧은 시간 동안 몰라보게 달라진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마에 깊게 팬 주름, 가늘게 드리운 흰머리. 나는 왜 이제서야 이 변화를 알아본 걸까? 어머니, 왜 이렇게, 응? 왜 그래, 호진아? 아니, 왜 이렇게 예뻐지셨어요? 어머니는 피식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아들이 집에 오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엄마가 예쁘다는 소리도 다 듣고. 세상에 이런 날도 오네. 어머니, 이번 4박 5일 동안 뭐 할까요? 저는 그냥 어머니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괜찮으세요? 어머니야, 좋지. 그런데 이번 주는 주간 근무라 낮에는 공장 나가야 해. 저녁에만 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괜찮겠어?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낮에는 친구들이랑 놀고 저녁에는 어머니랑 같이 시간 보내면 되잖아요.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알았다. 어머니의 웃음 뒤에는 말하지 못하는 고단함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더욱 그 소중한 4박 5일 동안 최대한 어머니 옆에 있어주고 싶었다. 낮에는 고등학교 친구들을 불러내서 밥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다. 오랜만에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며 진짜 민간인 같은 기분을 누렸다. 그렇지만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 저녁이면 꼭 집에 들어가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기로 다짐했으니까. 저녁 무렵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였다. 아파트 입구에서 익숙한 검은 세단이 주차하는 것을 보았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나는 주차장에 서 있던 큰 승합차 뒤에 황급히 몸을 숨겼다. 고마워요. 이렇게 태워다 주셔서 정말 신세 많이 졌네요. 괜찮아요. 조심히 들어가요. 아, 그러고 보니 아들 휴가 나왔다고 했죠? 네, 집에 가서 얼른 저녁 차려줘야 해요. 오늘은 우리 아들 얼굴 보느라 바빠야 해요. 조심히 가세요. 두 사람은 짧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거리가 좀 있어서 얼굴을 또렷이 보지는 못했지만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마트에서 마주쳤던 그 유부남 같았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다. 지금 이 순간 터뜨리면 4박 5일 휴가가 망가질 게 뻔했으니까. 어머니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부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으니까. 어머니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한참을 기다리다가 모르는 척 집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가 해주는 따뜻한 저녁 먹고 싶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서 와, 우리 아들. 오늘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어? 술은 안 마신 모양이네. 네, 저 술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랑 시간 보내려고 빨리 왔어요. 어머니랑 같이 저녁 먹고 이야기하는 게 술 마시는 것보다 100배는 좋아요. 어머니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를 보니 아까 봤던 장면도 마음에 쌓인 의심도 일단은 덮어주고 싶어졌다. 4박 5일 동안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보내자고 다짐했다. 그렇게 휴가는 빠르게 흘러갔고 나는 부대로 복귀했다. 복귀하자마자 고참들이 다가왔다. 야, 맥심 사왔냐? 예, 여기 맥심 2박스 사왔습니다. 고참이 상자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이 자식 설마 커피 사온 거냐? 아니지. 장난치는 거지? 예, 왔습니다. 달달한 커피 맥심. 맥심이 분명히 맞습니다. 야, 커피 맥심이 아니고 잡지 맥심. 걸그룹 나오고 모델 사진 잔뜩 실린 그 잡지 말이야.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군 생활 끝나냐고. 이놈아. 아닙니다. 죄송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나는 맥심 커피를 사들고 돌아온 대가로 한 달 동안 고참들에게 온갖 잔심부름과 갈굼을 받아야 했다. 그렇게 실수도 하고 깨지기도 하면서 군 생활은 어느덧 손에 익기 시작했다. 힘들기는 했지만 적응이라는 게 참 무서웠다.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면서
나는 내 나름의 페이스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일병 정기 휴가도 다녀오고 포상 휴가도 따냈다. 하루하루 쌓아올린 시간들이 결국 나를 말년병장으로 만들어 주었다. 전역 한 달을 앞두고 나는 당당하게 내무반에서 군 생활을 지휘하는 입장이 되어 있었다. 야, 막내야. 전역까지 며칠 남았는지 읊어봐라. 이병 윤재민, 윤호진 병장님 전역까지 32일 남았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어제가 32일 아니었냐? 아닙니다. 어제는 33일이었고 오늘이 32일입니다. 아, 그래. 미안하다. 근데 말이야, 괜찮냐? 예, 괜찮습니다. 안 괜찮으면 어떡할 건데? 농담입니다. 농담. 긴장 풀어라. 아침 먹고 나서 내 우유 하나 챙겨와라. 후임들이 식사하러 떠나고 20분쯤 지났을 때 행정반에서 전화가 왔다며 나를 호출했다. 느낌이 좋지 않았다. 전화기를 든 행정병이 나를 바라봤다. 윤호진 병장님, 전화 받으세요? 수화기를 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잠시 후 중대장님이 눈앞에 보였고 나는 오열하며 말했다. 중대장님, 저희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기계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셨답니다. 지금 긴급 수술 들어가셨다고 외삼촌이 연락 주셨습니다. 내 말에 중대장님 얼굴도 굳어졌다. 뭐라고? 어머님이 사고를 당했다고? 지금 바로 출발해야겠다. 윤호진, 정신 차려. 나랑 같이 가자. 중대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십시오. 약한 소리 하지 마. 무사하실 거다. 행정병, 운전병, 당장 호출해서 차량 대기시켜. 나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후임들에게 부축을 받으며 막사 앞을 빠져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텅 비어버렸다. 중대장님과 운전병, 그리고 나는 군 차량에 몸을 실었다.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는 3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였지만 중대장님은 주저없이 따라 나섰다. 아마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일 수도 있었고 또 혹시나 나 혼자 보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염려되었을지도 모른다. 차 안은 묘하게 조용했다. 운전병은 말없이 핸들을 잡고 있었고 중대장님도 창밖만 바라보았다. 나는 애써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불길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긴 시간을 달려 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중대장님은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고 조심스럽게 내 팔을 잡고 이끌어 주셨다. 윤호진, 괜찮다. 천천히 가자. 내 어머니 분명 괜찮으실 거야. 힘내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복도를 따라 올라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보였다. 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했지만 다행히 얼굴과 상반신은 괜찮아 보였다. 하지만 다리에 하얀 붕대가 칭칭 감겨 있는 것이 보였고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다. 나는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다. 어머니?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니 진짜 괜찮으신 거예요? 크게 다치신 거 아니죠? 어머니는 놀란 내 모습을 보며 억지로 웃어 보이려 했다. 아이고야. 왜 삼촌이 괜히 서둘러서 전화를 했나 보네. 호진아, 어머니가 다리를 좀 크게 다치긴 했지만 수술 잘 끝났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다. 몇 달만 잘 쉬고 재활하면 다시 예전처럼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어머니, 이제 공장 다니지 마세요, 제발. 저 전역 한 달 남았어요. 어머니 대신 제가 일할게요. 돈도 벌 수 있어요. 어머니, 고생 이제 그만 끝내세요. 나는 어린아이처럼 침대에 누운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머리를 어머니의 가슴팍에 묻고 참아왔던 눈물을 쏟았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내 등을 다독이며 말했다. 우리 호진이, 이렇게 늠름한 군인 병장님이 오늘은 어머니 품에서 어린애처럼 우네. 오늘만 이렇게 울고 내일부터는 다시 씩씩하게 군인처럼 굳게 서야 해. 알았지, 우리 아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세게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그때였다. 병실 문 쪽에서 군화 소리가 들렸고 중대장님이 반사적으로 큰 소리로 경례를 했다. 충성, 대위 김만수.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김만수 대위, 멀리서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어. 부대 마크 보니까 8사단 소속이구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장님께서는 누구의 문병을 오신 겁니까? 아, 그렇지. 나도 문병으로 온 거지. 내 여자가 여기 입원해 있어서 말이야. 나는 눈이 휘둥그레져 뒤를 돌아봤다. 별 2개가 달린 군복을 입은 딱 봐도 무게감 있는 사내가 서 있었다. 순간 얼떨결에 경례를 했다. 충성! 그래, 충성. 자네가 윤호진인가? 내 여자의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잘못 들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웃음. 농담이야, 농담. 놀라지 말게. 나는 자네 어머니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네. 아주 특별한 사이는 아니야. 그냥 오래된 인연이지.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다. 그러면 저희 집 앞에 검은 세단을 타고 오셨던 군복 입은 분이 사단장님이셨던 겁니까? 벌써 눈치챘구나. 그래, 맞네. 그게 내 차야. 내가 사는 집이 공장이랑 가깝다 보니까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자네 어머니를 태워드린 거야.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었지. 오해할 일은 전혀 없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다. 어머니를 의심했던 지난 시간들이 부끄럽고 또 미안하고 또 안타까웠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의문 하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정중하게 물었다. 사단장님, 무례하게 들리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와 사단장님께서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선물까지 전해주셨던 걸 봤기 때문에 단순한 지인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이였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단장님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단단했고 거짓말을 숨기지 않겠다는 결심이 보였다. 좋아. 내 자네 눈빛을 보니 거짓말을 했다간 큰일 날 것 같군. 솔직하게 모두 말해주지. 사단장님은 숨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가 평범한 사이로 보이지 않았겠지? 솔직하게 말해야겠구만. 나와 자네 모친은 아주 오래전에 사랑하던 사이였네. 사랑? 설마 어머니를 버린 그 사람이. 사단장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눈가에 오래된 아픔이 스치듯 지나갔다. 아닐세, 오해하지 말게. 나랑 자네 모친은 첫사랑이었어. 서로 너무 사랑했지. 그땐 우리들 다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줄 알았네. 결혼까지 약속했었어. 그런데 내 부모님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야. 그래도 난 포기할 생각이 없었네. 죽어도 밀어붙여서 함께하려고 했지. 그런데 자네 모친이 어느 날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조용히 떠나버렸어. 나를 더 나은 사람과 살게 해주고 싶다며 자신은 사라지겠다고 말이야. 그제야 나는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검은 세단, 군복을 입은 남자, 어머니의 조심스러운 웃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의심하고 괜히 상처를 주었던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괜히 오해하고 의심했었어요. 그때 솔직히 말씀해 주셨으면 어쩌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어머니는 힘없이 웃었다. 호진아, 어머니는 네가 스스로 오해한 거라고 느끼길 바랐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사단장님이랑 나 사이의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어머니에게는 아직도 아픈 기억이야. 그래서 너한테까지 굳이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저릿했다. 어머니도 말 못할 아픔을 품고 살아왔던 것이다. 나는 다시 고개를 돌려 사단장님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단장님, 감히 묻겠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를 힘들게 하셨습니까? 사단장님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말 들어야 마땅하네. 모든 과거는 내 책임이야. 그래서 자네 모친에게 여러 번 사과했네.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있어. 나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 의문을 꺼냈다. 사단장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머니 근처를 맴돌고 태워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병원에도 찾아오시는데 사모님께서는 허락을 받으셨습니까? 글쎄, 알려나 모르려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장님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분히 답했다. 흥분하지 말게. 윤 병장 보통이 아니구만. 내 아내는 세상을 떠났네. 결혼하고 고작 2년 만에 그 후로 쭉 혼자 살아왔네. 그러니까 자네 모친을 몰래 만난 것이 아니지. 우린 그냥 우연히 다시 만나서 몇 번 차를 같이 타고 대화 나눈 게 전부네. 그 말을 듣고 나니 나는 그제야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단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윤 병장 정말 대단하네. 어머니를 지키려고 투스타 앞에서도 당당하게 목소리 높이는 거, 그 용기 대단해. 그럼 이제 똑바로 서야 하지 않겠나? 모든 오해가 풀렸으니 말이야. 나는 반사적으로 자세를 고쳐 차렷을 취했다. 죄송합니다. 궁금한 건 다 풀렸습니다. 사단장님은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 미안할 필요 없어. 오히려 나도 하나 궁금한 게 생겼거든. 공평하게. 나도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나? 예. 사단장님.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사단장님은 목을 살짝 가다듬고 한참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자네 어머니 말이야. 나와 연인 사이로 발전해도 괜찮겠나? 만약 우리들이 이제라도 서로의 인생을 함께 하자고 하면 자네는 허락해 줄 수 있겠나?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히는 듯했다. 단순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진심을 짜내어 답했다.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 좋은 분이 생기면 좋겠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저의 허락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삶을 사시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장님은 내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윤 병장, 정말 볼수록 마음에 드는구만. 그래, 알겠네. 충분한 대답이야. 고맙다. 사단장님은 부드럽게 시선을 어머니 쪽으로 돌렸다. 한켠 하얀 침대 위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지영아, 몸은 괜찮아? 어제보다 얼굴이 훨씬 좋아진 것 같은데. 어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덕분에요. 사고가 나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강준 씨가 바로 달려와서 나를 들쳐업고 차에 태워 과속까지 하면서 병원에 데려와 줬잖아요. 덕분에 수술도 빠르게 진행됐대요. 정말 고마워요, 강준 씨. 그러니까 말이야. 이렇게 내 걱정을 시키지 말고 이젠 그만 고생하고 나한테 기대.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지난 4년 동안 애 같아서 미치겠어. 이제 그만 나한테 기대지 않을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말했다. 강준 씨, 제발 우리 그런 이야기는 지금 하지 말아요. 아들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남자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사단장님은 머쓱하게 웃더니 두 손을 들어 보였다. 아이고, 내가 매너가 없었구만. 괜히 마음이 급했어. 지영이 당신 마음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지난 4년을 기다렸는데 더 못 기다리겠어? 천천히 하자고. 나는 항상 네 옆에 있을 테니까. 마음이 열리면 그때 말해줘. 사단장님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본 뒤 몸을 돌렸다. 윤호진 병장, 부대 복귀 잘하고 남은 군 생활도 끝까지 잘하게. 나중에 다시 보자. 예! 사단장님, 충성! 참 볼수록 멋진 놈이야. 자네 같은 아들이라면 지영이도 든든하겠구만. 사단장님은 그렇게 병실을 나섰다. 그 뒷모습은 군복을 입은 사령관이면서도 어딘가 쓸쓸하고도 따뜻해 보였다. 중대장님은 어머니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는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다. 윤호진, 어머니 상태 확인했으니 우리 이제 가야 해. 규정상 외박은 안 되니까 인사만 하고 나오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 예,
중대장님, 바로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나는 다시 어머니 쪽으로 다가갔다. 아쉽고 가슴 아팠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웃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어머니, 저 나가볼게. 말년 휴가 나오면 그때는 며칠 동안 같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그래, 내 아들 잘 가? 어머니는 여기서 호진이 기다릴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군 생활 잘하고 돌아와.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오래도록 놓지 못했다. 그러다 힘껏 인사하고 병실을 나섰다. 군 차량에 올라타면서 나는 중대장님께 고개를 숙였다. 중대장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먼 길까지 같이 와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걱정돼서 따라온 거야. 우리 부대는 식구잖아. 아무튼 어머니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다행이네. 그리고 옆자리의 운전병에게도 진심을 담아 인사를 전했다. 부대에 복귀한 나는 다시 말년 병장 특유의 나사가 빠진 모습으로 돌아갔다. 후임들이 괜히 나를 걱정할까봐 오히려 더 심한 장난을 치면서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곧 다가올 자유에 대한 설렘이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년 휴가도 다녀왔고 드디어 고대하던 저녁일이 밝아왔다. 후임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고 어깨를 툭툭 치고 한 명 한 명 포옹을 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다. 다들 건강하게 군생활 잘해라. 군기 빠지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알았지? 후임들은 각을 잡고 단체로 충성,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며 배웅해 주었고 나는 가슴이 뻥 뚫린 기분으로 부대 정문을 나섰다. 그리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나를 맞아주셨다. 어머니, 이제 다리는 괜찮은 거예요? 밥은 그냥 시켜 먹으면 되는데 뭐하러 무리하세요? 오늘이 우리 아들 저녁일인데 그냥 넘어가면 쓰나. 어머니가 정성껏 밥 해줄 테니 얼른 옷 갈아입고 나와. 어머니, 공장은 이제 진짜 그만두신 거죠? 당분간은 일 못할 것 같아. 그래도 보험금이 꽤 나와서 당분간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 이제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취직해서 돈 벌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뭉클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 아들 진짜 다 컸네. 네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어머니는 그러더니 살짝 웃으며 덧붙였다. 아, 참. 오늘 손님 한 명 초대했는데 설마 사단장님? 응. 왜? 싫어. 아니요. 좋아요.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나는 불이 나게 현관문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단장님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사단장님? 오늘 전역했다며? 축하하네, 윤병장. 아, 이건 자네를 위한 꽃은 아니야. 자네 어머니께 드리려고 준비한 거지. 네, 어서 들어오세요. 사단장님은 환하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왔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분주히 상을 차리고 있었다. 세 사람이 밥상 앞에 둘러앉아 사단장님이 자연스럽게 내게 물었다. 군 생활은 어땠나? 힘들진 않았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재미있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요. 사단장님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도 슬쩍 어머니 쪽을 바라보며 은근슬쩍 대화를 이끌었다. 강준 씨, 왜 꽃을 사왔어요? 이런 거 말고 차라리 고기를 안 사오시지. 아, 그랬어야 했구만. 다음엔 무조건 고기를 준비할게. 그래요. 꽃은 길거리에도 잔뜩 피어 있는데 뭐하러 돈 주고 사와요? 앞으로는 그런 거 사오지 말아요. 그 말은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와도 된다는 뜻인가? 어머니는 대답 대신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확실한 말은 없었지만 이미 모든 답이 그 웃음 속에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입을 틀어막고 웃었다. 사단장님도 민망한 듯 웃었지만 그 눈빛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그렇게 어머니와 사단장님은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재혼 이야기는 아직 조심스럽지만 나는 조급해하지 않으려 한다. 어머니가 행복하기만 하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사단장님이 새아버지가 된다면 나는 진심으로 환영할 생각이다. 지금 나는 기술을 배우며 새 인생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땀 흘리고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간다. 군대에서 배운 성실함과 끈기가 이제 나를 이끌고 있다. 나의 긴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려 한다. 어머니와 나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 일어났으면 좋겠다. 응원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다. 그럼 모두들 안녕히 계시기를.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남자의 군대 시절 추억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깊은 오해와 진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찾아온 행복에 대한 이야기죠.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마음, 그리고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운명이 다시 이어준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인연까지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이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